안녕하세요. 세속성자를 위한 고전 읽기 맹자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보고 싶으셨죠? 강요하다 보면 또 세뇌되고 세뇌되다 보면 그리워하고 그런 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 정치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정치 뭐 별거 있나요? 백성이 왕을 그리워하면 정치지. 이느냐 이익이냐, 맹자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다뤄지는 것은 정치를 얘기할 때도 인의를 얘기해야지 이익을 얘기한다. 그게 맹자의 처음 시작이잖아요. 2번이라고 돼 있는데 인의의 추구 맹자 한번 보실까요? 이게 맹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드러내주는, 맹자 책을 열면 매일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맹자가 양해왕을 만났는데 왕이 말하기를 어르신께서 천리길을 멀다 않고 오셨으니 당신께서 또한 내 나라를 이롭게 해주실 길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왕은 하필왈이 있고 라고 얘기하는 것은 왕께서는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앞으로 맹자가 맹자 책 내내 무슨 얘기를 할 건지를 드러내주는 구절이죠. 그렇게 보면 그래도 맹자 책은 꽤 편집이 돼 있는 편이죠.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맹자가 어떤 분위기겠구나를 알고 배치를 했으니까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면 대부는 어떻게 하면 내 가를 이롭게 할까 하고 사와 서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 한 몸을 이롭게 할까 합니다. 상하가 이익을 다투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만승의 나라에서, 만승의 나라는 술의 수로 나라의 크기를 결정을 하는데 이게 천자국이에요. 예, 승이 수레거든요. 그래서 만승을 방천리에 술의 만승을 낼 수 있는 곳이 천자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천자의 나라죠. 천자의 나라에서 그 군주를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천승의 가이고, 대개 천승이라고 하면 제후국이죠. 그리고 천승 다음이 백승, 대부의 대부. 여튼 만승의 나라에서 군주를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천승의 가이고, 천승의 나라에서 그 군주를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백승의 가입니다. 제가 가라고 쓴 이유는 이걸 집안이라고 쓰면 지금처럼 축소된 느낌으로 듣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에 가는 정치적인 큰 단위인데 지금 집은 작은 거니까. 천승의 나라에서 그 군주를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백승의 가입니다. 만승의 나라에서 대부는 천승을 가지고 있고 천승의 나라에서 대부는 백승을 가지고 있으니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의를 뒤로하고 이익에 급급하면 빼앗지 않고서는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인하면서 그 어버이를 버리는 자는 없고 의로우면서 그 군주를 후순위로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왕께서는 또한 인과 의를 말씀하실 따름이지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이때 이제 전국시대라서 나라가 전국 칠웅으로 딱 재편이 돼가지고 누가 빨리 천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걸 먹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인과 의를 얘기하실 따름이지 무슨 이를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맹자가 매우 재미있으면서도 현실에 동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부분이 첫 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나중에 늘 말씀드리지만 한문을 또 보시면 좀 재밌는데 우리는 강조할 때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한자는 이중부정을 되게 즐겨서 써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중부정을 헷갈려 하면서도 가끔 쓰는 이유가 저는 한문의 영향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고치다가 그 오타가 들어가서 두 개가 겹치게 됐는데 그게
불이 불다거든요. 많지 않음이 되지 않지만, 예, 원문으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 편하게 얘기하면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맹자의 생각이 보편적이었을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보편적일 리는 없죠. 이때는 진짜 이익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파든 뭐가 더 이익이냐, 뭐가 더 나라의 이익이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이 묵자의 얘기라고 하는데, 겸상에 서로 사랑하고, 겸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익을 소통하고, 이게 묵자의 얘기기는 한데, 묵가의 얘기긴 한데, 이 당시에 보편적인 얘기라고 하죠. 특히 교상리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이익의 시대지 인과 의를 말하는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묵자 같은 경우에는 이 상애를 얘기하는 것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게 이로우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남을 미워해, 증오해, 싸워, 다퉈. 그게 개인적으로는 다툼이 되고 나라는 전쟁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나마 근근히 살던 것도 전부 다 황폐해지고, 그렇게 되면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고, 가장 행복한 건 뭐냐면 서로 안 다투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공리적인 입장에서 애가 나오죠. 겸애가 나오죠. 그리고 묵자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당시에 유명했던 게 유가 아니면 묵가니까, 묵가는 일단 검소한 걸 숭상했어요. 그게 이득이니까. 그리고 전략하는 거, 그래야 재화가 남을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겸해,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야 싸우는 것으로 소모되는 모든 낭비가 없죠. 그리고 비궁, 평화를 사랑하기도 했지만 그 평화를 사랑하는 이유가 싸워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묵자가 공자에게서, 묵적이 이제 공자에게서, 묵가는 공자의 영향하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공자에게서 나와서 공자를 비난했던 거가, 그 공자 쪽은 장래를 되게 크게 지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게 공자식의 장래여서 3년상을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열하는 제자가 너무 번다 하지 않습니까? 1년만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1년에서 마음이 편하디? 그렇던데요? 그러든지 그러면서 뒤로 돌아서 걔는 글렀다 라고 얘기를 하죠. 비인야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걔는 글렀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의 주장은 부모가 3년 동안 품어야 자식이 사람 꼴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3년 동안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묵자가 볼 때는 그런 엄격한 상례에 도대체 드는 돈이 얼마겠어요. 그리고 노동력은 다 고갈되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거 약간 웃긴 얘기인데 안 웃기면 어떡하죠? 조선시대에 되게 우리는 유학을 숭상했으니까 장례를 혹독하게 지내잖아요. 손이 귀할 수밖에 없겠죠. 아기를 낳을 틈이 없어요. 상례에 3년을 지냈는데 언제 부부가 관계를 갖겠어요. 근데 상례가 한 번 있지 않잖아요. 양반 가문일수록 우리 친척 관계에 따라서 막 복을 계속 입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3년상을 제대로 치르게 되면
죽을 미음 같은 걸 먹거든요. 거의 죽을 것처럼 지내요. 그러니까 멍석으로 옆에서 심효살이를 하면서 정말 피골인 항접할 때까지 3년을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도 아기를 갖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중간에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이렇게 작은아버지, 뭐 우리 엄마 뭐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로 손이 매우 귀해질 수밖에 없고, 그 중간에 이제 혹시라도 태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집안에 망신이 집안에 그런 망신이 없고,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묵자는 정확한 걸 지적을 한 거죠. 공자가 주장하듯이 장례를 지내면 노동력을 어떻게 하냐 된 거예요. 그래서 묵자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백성들을 부유하게 해주는 거. 그럼 노동력이 많아져야 되니까 인구가 증가하는 거. 했죠. 그래서 저는 묵자의 죄인이죠. 왜냐면 여자는 15, 남자는 20이면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 왜?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요즘에 만혼이 유행하는데 10년만 늦는다고 생각해봐라. 2, 3년에 한 명씩 낳는다고 생각하면 벌써 3명을 손해본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체 몇 명을 손해본 건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아이를 낳고 이런 것도 그 인구 증가해서 백성을 풍족하게 살게 하는데, 그리고 굉장히 검소함을 추구했던 것도 역시 이를테면 무조건 아껴라, 구두쇠처럼 아껴라 이렇게 말한 건 아니거든요. 구두쇠처럼 아껴라 이런 건 아닌데 꼭 필요한 거 그것만 써라. 왜냐하면 그거보다 넘치면 재화가 소모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함께 쓸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를 추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음악을 반대하죠. 만고에 쓸모없는 게 음악이다.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이런 컵, 이런 낭비, 장미무늬가 뭐가 필요해? 물이 다 마시면 됐지. 이런, 그러니까 기구 같은 거 굉장히 잘 만드는데 장식하거나 인간이 아름답게 뭘 꾸미거나 그런 것들은 거의 낭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철저했기 때문에 육아랑은 나란히 설 수 없는 그런 측면들이 되게 많았죠. 그리고 이제 그 공자의 주장은, 그래 하나라가 있었어. 하지만 너무 오래됐고 걔네 후손인 기나라가 그때의 예법이 어땠는지 잘 보여주지 못해. 은나라 좋아 있었지. 하지만 그 후손인 송나라가 그 예법을 다 잘 보여주지 못해. 그럼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주나라지. 그리고 두 시대를 건너며 가감해서 가장 화려해진 문화. 그래서 나는 주나라를 따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묵자는 주나라를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안 따르죠. 왜냐하면 가장 융성한 문화라고 봤기 때문에 공자가 선택했으니까. 그 하나라를 세운 우임금 같은 경우에는 치수 사업을 하고 백성들 풍족하게 해주느라고 8년 동안 빨빨거리며 돌아다니면서 집 앞에 3번 도착했는데, 우연히 집 앞에 지나가게 됐는데 집을 들어갈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굉장히 검소하게 지내서 다리에 털이 날 겨를이 없었다고 하죠. 계속 쓸리고 다니니까. 그러면 묵가는 우임금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매우 사랑하죠. 그래서 그 묵가들은 하나라를 숭상했어요. 거기를 따르겠다고 했죠. 단초라고 검소한 그걸 따르겠다 얘기를 했죠. 재밌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이익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장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은 너무 각박했다. 인생에 아무 낙이 없죠. 되게 죽도록 일만 하고 아무것도 누리면 안 되고 죽어서는
우아하게 장례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서도 고생이고 죽어서도 고생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그걸 하고 싶고 하겠냐라고 얘기하는 평가들을 하곤 했죠. 여튼 그렇게 각박할 정도로 검소했던 건 묵자들이 막연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당시에 최대한으로 우리가 서로 잘 살 수 있는, 네가 음악을 연주할 그거 다 비용을 돌려서 우리 먹는 거 나누면 되잖아 라는 입장인 셈이죠. 그래서 이익의 입장에서 이제 추구하다가 사랑으로 가고 이웃으로 가는 되게 재밌는 측면이죠. 그래서 공자는 막 그 세상의 도를 설파하러 다닐 때 당연히 그건 해야만 하니까, 도라는 것이 세상에서 멸절되면 안 되니까 나는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묵자 같은 경우는 당신 왜 그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닙니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득이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공자도 부지런하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도를 설파했고, 묵자도 거의 그 굴뚝에서 김이 날 새가 없이, 그리고 둘 다 굴뚝에서 김이 날 새가 없고 자리에 그 때가 앉을 틈이 없이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둘이 행동은 같았지만 궁극적인 그 방향은 조금, 목적은 달랐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공자에게서 나온 순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순자는 공자는 존경을 했는데 맹자는 되게 공격을 좀 했거든요. 공격을 했던 이유가, 순자의 사상 자체가, 맹자는 본성을 부여해준 게 천이야, 하늘이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잘, 내 안에 있는 때들을 잘 빼내서 내가 진짜 성인처럼 되고 나면 세상과 나는 합이라는 경지에까지 가는 거죠. 천과 나는.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약간 보여요. 근데 순자는 그건 그렇지 않아. 하늘은 그냥 순자에게 아마 노장사상 영향이 좀 아닐까 싶어요. 그 노장사상이 하늘에게 신비로움을 부여하지 않거든요. 그냥 하늘이거든요. 네. 그래서 순자는 그런 입장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인과 의를, 맹자는 그게 인간 안에 있으니까 이걸 꺼내서 해야 된다고 했던 반면에, 순자는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은 서로 다툰단 말이야. 인간은 악하고 욕망으로 충만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얘를 가르쳐서 그것들을 조절을 해줘야 돼 라고 하게 되니까 당연히 상당히 이로운 측면이죠. 같이 함께 잘 사는. 그래서 재밌는 게, 묵자도 순자도 통치 권력에게 강력한 힘을 줄 것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힘을 줘야 정리가 되니까. 네 기준 내 기준이 서로 막 따로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성인인 군주가 서서 전부 정리하면 끝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서로 비슷한 측면도 많죠. 되게 아마 제 나라에다 설치했었던 직문학사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공자가 했던 일 중에 매우 재밌는 게, 당시에는 공부만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뭐 농사를 짓든지 도자기를 굽든지 아니면 관직에서 녹을 받든지 뭘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게 사료로 딱 남아 있어서 걔가 1등이다, 1번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전문 지식인으로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하는 것만으로 먹고 산 첫 번째 사례인 거죠. 그런 그룹을 만들어낸 거죠. 그게 이제 사라는 계층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공자가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전국시대에 가면
그런 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는데 제선왕들이 그런 각종 학설을 듣는 걸 좋아해서 제 나라에 크게 직문학사라고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각종 학설들이 거기 이제 학설을 주장하는 머리 좋다는 사람들은 다 모였기 때문에 순자가 거기서 장을 3번이나 지내고 뭐 이랬던 걸로 봐서는 그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만나지 않아도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교류되면서 본인들의 사상이 닦여졌기 때문에 취사 선택하고 가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는 이 사람들하고 좀 비슷하고 이건 이 사람이 좀 독특하고 이건 이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학통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송경이라는 사람이 또 이익을 가지고 그 왕들을 설득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맹자에 나오니까 맹자의 본문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송경이 초나라에 가다가 석구에서 맹자를 만났다. 맹자가 물었다. 선생께서는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송경이 대답했다. 저는 진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을 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나라 왕을 뵙고 설득해서 전쟁을 그만두게 하려고 합니다. 초나라 왕이 그닥 신통찮게 듣는다면 저는 진나라 왕을 뵙고 설득해서 전쟁을 그만두게 할 것입니다. 두 왕은 제 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말하죠. 제가 말씀하실 내용을 자세히 여쭙지는 못하겠지만 그 요지는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설득하실 작정이십니까? 송경이 얘기하죠. 저는 그것이 그러니까 전쟁이 이롭지 못하다는 점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선생의 뜻은 훌륭하지만 전쟁을 중단시키겠다는 파하게하겠다는 뜻은 훌륭하지만 선생의 구호는 불가합니다. 선생께서 진나라와 초나라 왕을 이익으로 설득하신다면 진나라와 초나라 왕이 이익을 기뻐하여 그 이유로 군대를 파할 것입니다. 이러면 군대의 군사들도 전쟁을 파한 것을 즐거워하고 그 이익을 기뻐하겠지요. 신하된 자가 이익을 마음에 품고 그 군주를 섬기고 자식된 자가 이익을 마음에 품고 부모를 섬기며 아우된 자가 이익을 품고 그 형을 섬기면 이는 군신과 부자와 형제가 마침내 인의를 버리고 이익을 생각하여 서로 대하는 것이니 이렇게 하고도 망하지 않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선생이 인과 의로 초나라와 진나라 왕을 설득한다면 진나라와 초나라 왕은 인의를 기뻐하여 군대를 파할 것이니 군대의 군사들도 전쟁이 끝난 것을 즐거워하여 인의를 기뻐하게 되겠지요. 신하된 자가 인의를 마음에 품고 군주를 섬기고 자식된 자가 인의를 마음에 품고 아비를 섬기며 아우된 자가 인의를 마음에 품고 그 형을 섬기면 이는 군신과 부자와 형제가 이익을 버리고 인의를 마음에 품고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왕노릇하지 못하는 자는 아직 있지 않습니다.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거의 같죠. 앞하고. 송경이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그 맹자를 보면 양주와 묵적을 비난을 했잖아요. 그래서 양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서점에 가면 열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양주편이 등장해서 거기가 양주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열자라는 책이 위작이라고 위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양주를 진짜 양주로 믿을 수 있을 거냐 하는 거에 대한 논의가 좀 있죠. 그래서 뭐 다른 문헌들에 등장하는 이제 양주를 비교를 해보면 양주를 이기주의자라고 하는데 위야라고 하죠. 위야. 나를 위하는. 제가 잘하는 행동이죠. 애썼으니까 내가 나에게 선물을. 자원이 애썼어 이러면서 선물 사주기. 네, 위야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귀기일 거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말하자면 내가 이기적으로 타인에게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의 생을 중시 여기는 거죠.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중시 여기는 상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열자에 나오는 양주편은 재밌기는 되게 재밌어요. 아까 우임금 얘기했잖아요. 봐라, 그렇게 애써서 뭐해? 죽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책에서. 봐라, 걸임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서 그러다 죽었잖아. 그러면 우임금은 고생만 하다가 어차피 죽고 얘는 먹고 즐기다가 죽고 주가 낫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멋진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막 나가는 극단적인 쾌락주의의 양주는 아닐 거라고 하고 다른 책들에 등장을 하는 모습으로 보면 생이라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멋대로 지내면 내 생이 손상을 입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함부로 하게 되면 내 생명도 손상이 되고 건강도 손상이 되고 나 자체가 갉아먹어지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절제를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매우 재밌게 우리는 이제 쾌락주의자라고도 하고 이기주의자라고도 하는데 과욕을 주장했어요. 욕심을 적게 하는 거. 그래야 자기 생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생을 소중히 여기면서 스스로를 통제해서 자기의 그 오관의 감각기관들을 절제하고 그걸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절제해서 욕망을 절제하고 이런 것들이 노장사상하고 비슷하죠. 약간 그런 쪽으로 영향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더 큰 사상으로 흡수가 되었다고 보는 학설들이 많아요.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송경이란 사람도 역시 이렇게 욕심을 줄이는 거를 주장을 했어요. 근데 양주파는 아니고 근데 또 묵자하고 되게 비슷하게 여기서도 자기가 나를 죽이겠다는 것도 아닌데 진나라 왕한테 가서 설득을 하고 초나라 왕한테 가서 설득을 하고 안 되면 초나라에 가서 설득을 해서라도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 반전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익숙하게 한자를 쓰고 있는 제 자신이 가끔 놀라워요. 공격하는 걸 금하고 군대를 거두어 들이는 거거든요.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묵자의 사상하고 매우 닮아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전쟁을 종식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도 욕망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을 했겠죠. 그리고 재밌는 게 이웃 나라끼리 기분이 상하는 게 전쟁이죠. 그럼 개인적으로도 기분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일어날까요? 싸움이 일어나죠. 개인적인 작은 싸움들이 커진 게 전쟁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이 주장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모욕당하는 건 수치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욕을 잘 당할 것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욕당하는 거 별거 아니야. 괜찮아. 심지어는 그렇게 굴복하고 관용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발끈하지만 사실은 본성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은 모욕당하는 걸 수치로 생각하지 않는 존재야. 그리고 원래 인간은 욕심이 적어. 그리고 원래 인간은 남을 용서하려고 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죠. 되게 좀 낯설죠?
제가 비구를 잘 참는데요. 그건 제 한 몸이 편하기 위해서 참는 거죠. 내가 비굴해서 내 한 몸 편할 수 있다면 그건 할 수 있는데 그게 제 본성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거는 근데 사실 있잖아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서 내가 뭔가를 많이 받아들이면 내가 되게 먹고 싶은 게 있어도 한두 개 먹고 나면 먹기가 싫어지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비만하신 분들은 예외지만 대부분은 중체격쯤 되면 어지간히 먹으면 그만 먹으려고 해요. 안 먹으려고 하고 질리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예외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마 송경은 그런 것들을 본 것 같아요. 다 차면 안 하고 싶어지잖아. 근데 그런 성향을 잘 눈치를 채서 그걸 잘 조절을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데 욕망하게 되는 대로 쓸데없는 거 욕망하는 것들을 내버려 두고 조금씩 내버려 두다 보니까 그게 불어나서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라고 욕망이 끝이 없는 존재라고 믿게 된 거야 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편견을 제거할 거를 많이 주장을 했죠. 아마 싸우지 않아야 되면 서로 간에 편견이 있으면 내가 자라온 환경 때문에 내가 살아온 사회 때문에 편견이 있게 되면 그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편견을 제거할 것을 주장을 했었죠. 이런 재밌는 사상가들이 있어요. 여튼 이 사람도 그것이 이로우니까 천하의 이로우니까 하자라는 주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다 전쟁을 반대하고 다 잘 지내자는 주장이고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자는 곧 죽어도 인의여야 된다고 하고 다른 많은 사상가들은 당시에 그것이 이롭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맹자의 사상은 그런 측면에서 좀 재미가 있고 생각을 해볼 가치가 있죠. 이를테면 이익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자. 그럼 당장은 평화로울 수 있지만 사람들 마음에 각성되는 거가 없잖아요. 이를테면 이익을 위해서 내 마음의 독을 계속 뽑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누가 그걸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들 개개인이 인의 이런 것에 눈을 떠야 바깥에서 옥죄고 이거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좀 순하게 흘러가는 사회가 되지 않나.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걸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역설적으로 재밌는 게 인과 의를 일깨워서 사람들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향평준화가 일어나죠. 재미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너는 그냥 니한테 주어진 일만 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을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자기 안에 인과 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해줘야 되니까. 하지만 이익이라는 것으로 그 바깥에 분쟁만 종식을 하고 먹을 것만 줘서 풍족하게 사는 상태가 돼버리면 결론적으로 볼 때는 백성들 자체를 끌어올리는 이야기는 안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묘하게 이익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엘리트주의적이라는 느낌도 저는 좀 공부하면서 들더라고요.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주어야 할 것이냐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배운 학자들이잖아요. 직업도 없이 계속 학문만 공부하면서
그 정치학, 정치 철학들을 그렇게 공부했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저는 의도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일부러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엘리트적으로 흐르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이 상태를 잘 끝내면 좋지 않나? 그래서 공부하다 드는 저의 느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얘네들을 끌고 막 가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어서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배운 사람들이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공자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천하에 도가 있으면 예학과 정벌이 천자로부터 나오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예학과 정벌이 제후로부터 나온다. 제후로부터 나오면 10대 안에 무너지지 않는 경우가 드물고 예학과 정벌이 대부로부터 나오면 5대 안에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대부의 가신인 배신이 정권을 장악하면 3대 안에 무너지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정권이 대부에게 있지 않고 천하에 도가 있으면 서민이 정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혼란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맹자로 말하면 불탈하여는 불념. 내가 빼앗지 않고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라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고유한 권한을 뺏었기 때문에 계속 뺏겠죠. 고유한 권한을 뺏고 가만히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맹자는 이익을 추구하는 걸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닭이 울면 일어나서 부지런히 선행을 하는 자는 순임금의 무리고 닭이 울면 일어나서 부지런히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는 자는 도척의 무리이다. 순임금과 도척이 어떻게 나뉘나 알고자 한다면 별거 없다. 이익이냐 선이냐 하는 문제일 뿐이다. 이 도척이 누구냐면 되게 유명했던 도둑이에요. 대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도둑에 비유하는 거죠. 도둑놈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만큼 좀 맹자는 이익 추구가 가지고 오는 궁극의 결과가 도둑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냥 잘 살고 그냥 조용히 서로 살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인과 을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맹자였기 때문에 왕도와 패도를 항상 그렇게 구분하고 반드시 왕도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패도는 뭐냐면 지금도 쓰는 말 있죠. 뭐의 패자.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뭘 제패했다 할 때 그 패거든요. 그래서 그 춘추 시대에 5명의 패자가 있는데 천자가 무너져 내리면서 그 천자가 해야 되는 일을 자기의 힘을 등에 업고 천자를 끌어내리지까지는 않았지만 천자 인양해서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패자들이 나타나면서 주 왕실은 더욱 약해지면서 이제 전국 시대에 가면 그 패자들은 제후들이었기 때문에 공을 써야 되지만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왕도와 패도가 뒤섞여 있었겠죠. 거기에서 왕이 되면 되는 거니까, 천자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왕도가 굳이 어떤 거냐를 생각하기 전에 그냥 왕도든 패도든 제패했으면 된 거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섞여 있었을 것 같은데 맹자는 굳이 구분을 했죠. 왕도와 패도를 구분해서 반드시 왕도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공손추가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사람 제 나라 사람이거든요. 부자께서, 선생님께서 만일 제 나라의 요로를, 그러니까 요직을 담당하신다면 관중과 안자의 공적을 다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그대는 진실로 제 나라 사람이로다. 나무라는 거죠.
관중과 안자를 알 뿐이로구나. 어떤 사람이 증서에게 묻기를 그대가 자로와 더불어 누가 더 어진가. 자로는 공자 제자죠. 근데 늘 나댄다고 공자에게 늘 푹먹던 그런 제자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증서가 안절부절하며 말하기를 자로는 우리 선자께서 두려워하신 바이다 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께서. 그렇다면 그대는 관중과 더불어 누가 더 어진가 하니 증서가 발끈 화를 내면서 기뻐하지 않고 말하기를 내 어찌 나를 관중에 비하는가. 관중은 군주의 신이 먹기를 저와 같이 독차지하였으며 국정을 시행하기를 저와 같이 오래 하였는데도 공렬이 저와 같이 낮으니 네 어찌 곧 나를 이 사람에게 비교하는가 하였다. 관중은 증서도 하지 않은 것인데 그대는 나를 위해서 원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관중이 제환공을 처음으로 패자로 만들어줬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자는 관중의 공을 인정을 많이 했어요. 관중의 공을 인정을 한 부분이 많은데 공자를 이은 맹자는 좀 더 강하게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맹자는 단 한 번도 관중을 칭찬한 적이 없어요. 계속 관중을 뭐라고 하죠. 관중은 그 군주를 패자가 되게 하였고 안자는 안영이라고 하는 그 재상이죠. 이 사람은 공자와 매우 묘한 관계? 공자는 안자를 좀 칭찬을 했었는데 안자는 사람하고 되게 잘 사귀는구나. 사귀는 방법을 제대로 아는구나. 오래돼도 공경할 줄 아는구나. 라고 칭찬을 했었는데 제나라에 공자가 추천되니까 천거가 되니까 이 안영이 나서서 공자는 이 나라를 맡길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병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공자가 큰 꿈을 펼칠 수 있을 때 브레이크를 딱 걸었던 사람이죠. 여튼 근데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났다고 해요. 관중과 안자도 오히려 해봄직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맹자가 패기돋게 얘기하죠. 제나라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것은 손 뒤집는 것과 같이 쉬운 것이다. 이 정도의 큰 나라, 이 정도의 규모면 왕도 딱 실천하고 순식간에 천자 딱 고작 제나라를 가지고 패도만 실천했다는 건 그 사람들이 별거 없다는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 노나라가 제나라 옆에 있었는데 제나라가 굉장히 강성했기 때문에 공자하고 맹자는 제나라가 인과 의의 도를 받아들여서 제대로 된 천자국이 되었으면 뭔가를 좀 세상을 바로 세우는 축이 됐으면 하고 바랬었죠. 그렇다면 패자는 누구고 왕자는 누구냐? 맹자가 말하였다. 힘으로써 인의 행위를 빌린 자는 패자이니 사실은 무력으로 굴복시킨 건데 인한 것처럼 겉을 씌우고 있는 그게 패자라는 거죠. 패자는 반드시 대국을 소유해야 하고 그렇겠죠. 힘으로 누른 건데 포장을 인으로 쌌으니까 사실은 힘이 세야 굴복을 받아낼 수 있는 거죠. 덕으로서 인을 행한 자는 왕자이니 왕자는 대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탕왕은 70리를 가지고 왕업을 달성했고 문왕은 100리를 가지고 왕업을 달성했다. 힘으로써 남을 복종시키는 자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부족해서고 덕으로 남을 복종시키는 자는 중심이 기뻐해서 진실로 복종하는 것이니 70제자가 공자에게 마음으로부터 복종한 것과 같은 것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서쪽에서 동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다 하였으니 이것을 말한 것이다.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복종한 것. 그러니까 덕으로 복종시키는 사람이 왕자이고 힘으로 복종시켜서 인으로 포장하는 것이 패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4번을 볼까요? 요수는 그 본성대로 행한 거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원래 성이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게 된 거고, 탕무는 그것을 실천한 사람, 그러니까 노력해서 해낸 사람들이고, 오패는 빌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오랫도록 빌리고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그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걸 걔네들이 어떻게 알았겠냐. 걔네 마음에 그게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냐. 그래서 이제 오패는 뒤에 보면 사망의 죄인이고, 지금의 제후들은 오패의 죄인이고, 지금의 대부들은 지금 제후들의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쭉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이제 나와 있어요. 천자가 해야 될 일들을 제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후들이 사망의 죄인이 되는 거고, 중간 단락쯤에 보면은 회맹의 제왕공의 회맹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이 꽤 괜찮아요. 뭐 불효하는 자 처벌하고 세자 바꾸지 말고 처벌 아내로 삼지 말고 뭐 이런 그 막 맹약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후들은, 오패들은 그래도 이건 했었던 사람인데 이마저도 못하고 있으니까 오패 제후들인 거고, 그 군주의 악을 지금은 조장하고 심지어 맞아서 이룩해주고까지 있으니까 지금 대부들은 제후의 죄인이다. 그런 제후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규구의 회맹조차도 지키지 못하는데 대부들은 좋다고 그거 옆에서 받아주면서 제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꿈을 이뤄주고 있으니까 걔네들의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맹자는 철저하게 그 근본적으로 다시 바로 서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죠. 바깥의 모양이 어떻든 간에 그 핵심 자체가 인과의 왕도에 의해서 다시 서야 그것이 장구하고 오래가고, 제가 볼 땐 가장 안전하지 않나, 우월하게 현실 감각은 없어 보여도 가장 오래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 한비자 같은 경우에는 매우 색다르죠. 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속성자 고정 강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릴 것인가, 한비자는 얘기하죠. 사람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 보상을 해라. 그거죠. 그래서 되게 한비자는 딱 그 군주를 위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유색객들이 막 많아지면서 현대 논리학처럼 논리적으로 말싸움하는 소피스트들 뭐 얘기했듯이 100마리 말이냐 뭐 이렇게 되게 논리학적으로 말싸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전국시대에는 그런 설들이 되게 횡행을 해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다고 막 그 순자가 지적하기도 하고, 애매모호성의 오류를 범했다고 하고, 그게 현대 논리학 같은 데서 지적하는 거랑 같은 걸로 그들 오류를 막 짚어나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막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답할지, 그러니까 좀 이전 거는 그래도 좀 읽을만 하고, 그런데 뒤로 갈수록 이게 말장난인가 이럴 정도로 이제 서로 물어뜯고 말꼬리 잡고 뭐 이렇게 되면서 논리적으로 싸우고 뭐 이러는 장면들이 펼쳐지거든요. 여러 100가지 설들이 횡행하면서 100가지 설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는 인재를 양성해주는 특수한 기관인 이런 사회 계층들이 필요한 인재였겠지만 이젠 잉여가 됐겠죠. 시대가 200년, 300년 되면서 잉여가 되고, 오히려 위에서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말이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저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나는 모르겠네 뭐 이렇게 되니까 더 혼란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한비자 같은 경우는 정리하자. 그래서 왕에게 왕권을 주고
얘네들 정리해내고 그 법으로 통치하는 시대를 그래서 다시 왕권이 강화되는 그런 시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이제 세게 얘기를 하죠. 군주는 반드시 신하를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드러내놓고 세가 필요하다. 지식 있음 뭐해. 힘이 없으면 아무도 복종하지 않는 걸. 그래서 세를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덕으로 교화해서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고 법으로 확 정해서 딱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다수면 당연히 법을 선택해야지. 덕을 선택하는 거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지. 하지만 사람들은 이익에 눈먼 존재니까, 이해관계에 눈먼 존재니까 그걸로 슬슬 당기면 올 거야 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맹자는 당시에는 빛을 못 보고 사라진 학설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나름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었나 인의라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이게 이익이야 라고 말을 했을 때, 누구한테 이게 이익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런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 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공부가 지가 할 수 있는 거라서 공부만 해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같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 때문에 배워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그냥 주어졌으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사람들은 혼란한 현실을 보면서 뭘 해야 될까라는 처절한 나름의 방향성이 있는 공부였잖아요. 그리고 막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묘하게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나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익이다라고 말을 해도 인간다워요. 그 사람들 자체가 이미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게 없는 바탕에서 이게 이익이니까 이걸 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일깨워질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대개는 굉장히 해박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상가들한테 대해서. 근데 그 해박했던 것들이 이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왔고 깊이를 더했고 사람답게 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럴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과 같은 반응이 나왔을까? 이익이라는 말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는 논어에 나올 거예요. 이는 이냐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이는 사람다움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운 것을 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인을 주장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사람다움을 일단 끌어내줘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 사람이 뭔지, 삶이 뭔지,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을 때도 이 사람에게 인을 얘기하려면 사람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측면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운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아니라면 이 인이라는 문제, 의라는 문제들을 거론을 해주면서 다가가야 장기적으로 그런 차이가 굉장히 미묘하지만 배우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